국가보훈처가 따뜻한 보훈이란 기치를 내걸고 보훈 정책 강화에 집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훈처장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면서 위상도 달라졌다.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63번째 맞는 현충일인데 현충일에 왜 망종때를 정했을까? 그래서 이제 현충일의 역사와 의미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현충일의 역사를 보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현충일 하면은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죠. 네. 근데 왜 6월 6일 망종 때 했느냐라고 하는 걸 그 역사를 좀 찾아보면은요. 먼저 1956년도에 처음으로 6월 6일 현충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75년도에 이제 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다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현충일로 개칭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법정기 기념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82년도에 다시 이제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충일 하면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두 양쪽 분야로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56년도에 제정될 때는 그 6.25 참전 용사들 중심으로 이게 범위가 좀 축소돼 있다가요. 그렇죠. 65년도에 이제 그 순국 선열 부분까지 즉 그 일제 국권 침탈 이후로 1945년 8월 14일까지 예. 들어갔던 이 순국 선열들까지 이제 범위를 확대를 시켜놨죠. 예. 근데 이러냐네요. 64년도에 한일협정 하시더니 65년도에 예. 이런 일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다분히 좀 물타기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예. 예. 근데 이제 망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죠. 그러니까 4월 5일 날 이제 한식이나 청명 때는 우리가 사초를 하고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성묘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6월 6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을 보게 되면은 보리를 한참 베고 새롭게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는 그렇죠.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4절기 중에 이제 9번째 해당되는 절기가 굉장히 좋은 날로 의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제정을 할 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뭐 또 친일하면 3대가 뭐 흥한다. 이런 말이 통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훈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광복회원을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도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한국에 있어서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저희가 차용해서 갖고 와서 이제 현충일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현충일이라는 게 현대적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는 1,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특히 1차 대전, 총력전이라고 하는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에서 이 무명용사 묘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전 과거에는 장수들만 사실 일종의 이제 승전을 기념하는 오벨리스크라든가 아니면 개선문이나 이런 것들만 했는데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장병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장병들, 실제 본래적 의미를 보자면 그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헌신했던 굉장히 많은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현대적 의미로 만든 게 현충일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 개념이 다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현충일이라는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라든가 해방 이후를 맞게 되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수동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있고 그러면서 친일파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고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친일파 후손도 마찬가지지만 떵떵거리고 살았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자손들은 오히려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형편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이 해방 이후에 한 60년, 7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앞서 질문했던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언론사가 광복회원 6,8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5.2%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보훈교육연구원이 2016년도에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후손들까지 영국 귀국을 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가에 거주하는 후손이 2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64% 넘는 분들이 나는 하층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훼절됐던 역사들을 바로잡는 작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될 분들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통계로 바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훈의 개념이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6.25 참전 용사들을 기린다라는 식으로 제한이 되면서 시작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친일파라도 저희가 열심히 반공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다. 그걸 위해서 전쟁 때 이바지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국가 유공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먼저 벌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활동을 안 한 그런 독립유공자만 추려서 집어넣으면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을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또 의사상자 같은 분들도 그렇죠. 보훈 개념에 포함시켰잖아요. 저는 대단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보훈 개념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앞서 제가 1, 2차 대전 말씀도 드렸지만 맞습니다. 전시에 나가서 숨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를 당하신 분들 또 전몰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기리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의 어떤 대상이거나 이념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마치 전장에 나가서 다치거나 숨지거나 한 분들만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실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 이제 신채호 선생을 좀 조명해 보면은요. 1936년에 그 위슨 감독에서 이제 거기서 사망을 하시고요. 이후에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제 그 수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는데 임시정부 초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반하는 일들 좀 했었었대요. 물론 그 독립의 어떤 그런 의지적인 측면이 좀 있었겠죠. 그렇게 돼서 그 아들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은행도 그만두게 되고 뭐 어떤 그렇게 불황마처럼 이렇게 좀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3.15 부정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나서 다시 은행을 취직하게 되는 이런 사건도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러고 났더니 결국은 그 1912년도에 이제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될 때 그 단지 그 신채호 선생이 일본 국적을 안 가졌잖아요. 그 국적이 없이 돌아가시게 되고 무국적자로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드님이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되니까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결국은 7년 만에 2009년도에 이제 이런 국적이 회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 유공자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을사오적 이근택 뭐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5 형제가 5귀 귀족의 이런 어떤 그 칭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까지도 이제 이게 그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창훈 습작자 귀족을 같이 연계받아가지고 나중에 공주대학교 총장도 하죠. 같이 있었던 여전히 지금 공주대학교 부분도 하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수급 정도도 되지 않아가지고 독립유공자들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친일 생각을 보였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3대, 4대까지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자괴감이 좀 듭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그걸 보시니까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유공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일 최근에 들어서 좀 안타까웠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 그 낙동강 그 전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컸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후에 이 전물 그 민망인으로서 그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만들어질 때 기준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정하는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100만 원씩 그 자녀들에게 수당을 주고 98년도 1월 1일에 이후에 돌아가시면 하나도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이게 와야 될 것이 오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이제 부당한 게 이제 제기가 됐었었고 2006년부터 개정을 해서 다시 했는데 근데 이제 한 그 낙동강 그 전투에서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두고 있었던 이 자녀분이 지금 현재 2018년도 수급을 얼마 받느냐면은 그 12만 4천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때문에 98년도 이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어떤 그 불평성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험법에서 상당히 많은 구멍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개선될 것들이 많은데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보다도 위원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 보훈 예산이 한 1%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1점 몇 %입니까? 지금 1.27이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이 올랐죠. 이 정도죠. 원래는 0점대였는데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고 지금 이제 보훈 예산이 5조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는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 같은 경우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산에 프랑스는 3%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한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 예산을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은 나라별 뭐 예산 규모를 그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프랑스도 프랑스도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입수한 자료가 있으니까 뭐 잠깐 보시고 그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캐나다 1.3%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서로 예산 범위가 다르니까요. 그 인구 대비 대략 2%, 70만 명 정도가 보훈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전체의 3.3%, 그리고 미국이 참 특별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3%를 씁니다.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4,4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14%나 됩니다. 이렇게 국가 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게 예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도망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이 한국의 미래와 좀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기본적으로 이 보훈급여금에 관련된 차등적인 부분들,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도 1차 정리가 좀 돼야 되겠고요. 거기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이 그 의료, 취업, 주택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이 원호청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그 단순하게 어떤 생계 지원만 좀 진행이 됐었었는데 지금 다 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게 되고요. 그들이 어떤 생계 지원을 떠나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선양 사업들이 굉장히 차근차근 다져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좀 질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쓸 때가 지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 말씀 꼭 덧붙이고 싶은데요. 보훈이라는 개념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민족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했던 장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개념까지 포함을 시켜야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볼 땐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이란 개념이 제대로 서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부터 저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런 철학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적은데 대상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 그 3.3%가 넘는 예산을 쓰지만 34만 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1.27% 쓰고 있는데 몇 명을 지원하고 있나요? 전체 구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85만 명이 더 넘습니다. 85만 명에 지금 그 5조 한 5천억 정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거 갖고 하면 굉장히 지금 협소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후에 독립 후손들도 그렇고요. 또 유공자들이 어떤 그런 미망인들이나 이 자녀들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구걸행위도 아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만 명 수준이라는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게 왜냐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독립운동 유공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나간다면 예전에는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은 뺐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뭐 약상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이분 이번에 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예. 이런 분들 다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자, 국가 유공자에서 이제 세부적인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 독립 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순국 선열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예. 것이 한 7,400명 정도 되고요. 이후에 이제 적네요, 진짜. 예, 적습니다. 이제 국가 유공자 중심으로 또 참전 유공자를 중심으로 한 60만 명 훨씬 더 넘고요. 이후에 이제 그 5.18 민주화 유공자들 문제들 그리고 이후에 특수 임무 뭐 유공자들, 제대 군인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예산을 좀 더 늘리고 또 대상들을 찾고 이래야 될 국가보훈처가 지난 보수 정권 당시에는 엉뚱한 일들만 했었죠.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지난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이승만 정권, 초대 정권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고요. 예.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의미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박순춘 처장이 있을 때 특히 제가 볼 땐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보훈처를 이념의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돈을 막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랄까요. 친북 좌파 척결을 위해서 뭐 동영상을 국정원하고 만든 걸 가지고 그걸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교육용 DVD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 선거 기간하고 겹치니까 일종의 이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함께 지금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피우진 중령을 그러니까 전 중령이시죠. 지금 이제 보훈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그 인사 물망에 올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한 입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훈은 보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훈이 좌가 있고 우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훈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조치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 나쁜 버릇은 진짜 그 한 번쯤 고쳐져야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피우진 중령은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임명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네, 뭐 감동적인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변화된 지점들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보이지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좀 안타깝다면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장관급의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장관급의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뭐 환영하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9년 만에 부활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국가보훈처의 시작점인 1961년도에 원호처가 장관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1998년도 한번 차관급으로 축소가 한번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축소가 되는 것이 2008년도 MB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요번에 이 그 장관급으로 물론 이제 처는 그대로 있고 이 그 처장이 이제 장관급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우선 이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물론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상징적인 걸로 끝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제 이 불용 재정권이 없습니다. 아,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6개 이 보훈지청들이 있거든요. 예. 보훈병원도 있고요. 예. 뭐 독립기념관이 있죠. 예. 이런 전체를 이제 이게 운용을 해서 지자체랑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통합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환영을 합니다만은 저는 더 큰 부분에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그 구로 이게 승격이 좀 돼야지만 원활하게 이 보훈이 보훈답게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앞서서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진짜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5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건 의미 있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2018년도 예산이 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네. 예산이 올해 이제 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한 5,500억 정도 지금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처 예산이 5조 4,863억 원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 나름의 이제 의미를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예. 외국에 비해서 아직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예.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 하는 예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던 보수 정권에서는 1년에 1,000억씩 고작 올렸군요. 근데 이번에 5,000억을 올린 게 상대적으로 이제 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가 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렇게 예. 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체가 올랐잖아요. 400조에서 429조로 옮겼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크게 이게 올랐다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지 전체 않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자, 보상과 예우 같은 돈이 조금 더 생겨가지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꼼꼼히 좀 짚어보고 싶은데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까요? 예.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50% 인상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신설됐네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8만 원 인상됐습니다. 기초수급 보훈가족 생활조정수당과 또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보훈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를 했고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또 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해 준다든가 또 국가유공자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것 중에서는 아니 이런 걸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중상 입은 사람한테 고용정책 이건 이제야 추진되는 게 참 우스운 일 아닌가요? 여러 가지가 좀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예.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게 수치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또 인상이 되는 것이 예. 이제 우리가 이 참전 유공자들 수당이 8만 원이 인상이 돼서요. 예. 지금 이제 현재 22만 원 받고 계셨던 분이 30만 원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6.25 참전 용사들이 평균 연령이 87세가 됐습니다. 예. 곧 이제 계속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부분들인데 이제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주장 많이 했는데 뭐 고맙기도 하지만 이거 좀 뒷심감이 있긴 해서 맞습니다. 좀 눈에 좀 띄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주택이 그 제공을 하겠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뭐 독립 유공자들 혹은 민주 유공자들 이분들이 감격을 해요. 서대문구에서 지금 한 그 14가구 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아니 최소한 따뜻한 방 하나 그리고 또 한 달에 살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그 비용들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8만 원 올렸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네요. 만 원 올리는 걸 좋아할 수 있는 현실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비시 정권이 협력했던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처단하는 작업들을 함과 동시에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의미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레지스탕스 역사를 일종의 이제 영웅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게 꼭 국가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아직도 정체성을 못 찾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제대로 해야 그래야 사실 지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시금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왜 합의를 못 이루고 있냐면 보훈처에 대한 감정도 왜 일부 국민들이 나쁘냐면 그 합의들이 이루어지는 지점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나름대로 개선이 됐다고 뭐 뉴스에서는 굉장히 떠들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점들이 가장 아쉽습니까?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시죠. 일단 수치적으로 좀 오른 부분들은 저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할 일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매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참전 유공자들 그 수당을 8만 원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자체별로도 그 수당이 좀 지급이 돼요. 근데 같은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가 다르고 저쪽에 뭐 그 노원구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이거 굉장히 뭐 1, 2만 원 차이긴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같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훈 대상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분들하고 또 일반 또 그 뭐 공직에 계시다가 조금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하고 물론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 부분들 형평성 문제는 이후의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비용을 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박근혜 정부 때 없앤 그러면서 이런 차별들이 많이 지자체별로 생겨났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꼭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K9 자주포 때문에 그 자주포 안에서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찬호 병장이 이제 화상을 입은 사연이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대를 6개월 늦춰가면서까지 이제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임인데요.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뭐 의사나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서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돕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성형외과 두 곳에서 앞으로 성형수술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왜 민간이 그 책임진다고 나와야 하는가. 그러니까 군에 가서 다쳐서 나오는 이런 병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보훈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한 것도 많지만 지금 시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이것도 우리 보훈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까요? 보훈 정책. 세부적인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요. 저는 보훈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훈의 대상이 우리가 독립, 호국, 민주라고 하는 부분들요. 이게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보훈은 하나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지막 조금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우리에게 뭐 애국이라는 데 거부감 갖는 분들도 있지만 애국입니다. 보훈은 내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하는 것을 바라보는 후손도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명예롭게 살게 해줘야 한다. 예. 명예롭게 돌아가시게 해줘야 한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줘야 그래야 또 다른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거칠게나마 우리 보훈 정책에 대해서 달라진 지점과 또 앞으로 바라는 지점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신경을 좀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경 한국보훈학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 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